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깔깔거리더군요. 설마 지금 돈 없어서 저희한테 밥 사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연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해? 하지만 연주는 계속 웃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깔깔거렸어요. 연주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어머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이라고요. 저한테는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었죠. 연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설마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겠어요? 또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분명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 김영자입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매달 기초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솔직히 아주 빠듯합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엔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병원비에 생활비에 이것저것 쓰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나버렸죠. 조금씩 아끼면서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매달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일이 터졌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추웠어요. 어느 날 아침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운 바닥을 밟았죠. 조심조심 걸었는데도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순간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쑤시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인대가 살짝 늘어나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최소 3일은 받아야 한대요. 할머니, 이거 제때 치료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꼭 물리치료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물리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병원을 다니면서 지출이 커졌습니다. 교통비, 치료비, 약값까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렇게 3일간 물리치료를 받고 나니 통장 잔고가 고작 6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기초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한 달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한 통, 라면 몇 개, 그리고 누룽지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었죠. 이걸로 언제까지 버티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라면과 누룽지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아침엔 누룽지에 김치 한 조각, 점심엔 라면 한 개, 저녁도 라면이나 누룽지였어요. 가끔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관리비도 내야 하고, 전기요금도 내야 하고, 수도요금도 내야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할인하는 식품들이 보였어요. 빵이나 과일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살 돈이 없었거든요. 친구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자야, 우리 오늘 오랜만에 목욕탕 갈까?
친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목욕탕 가는 것도 돈이 드니까요. 미안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자.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친구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데도 없고,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당장 아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걱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만 원,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돈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요.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큰일이 생기면 어쩌나.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아야 하다니.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외롭지도 않고요. 지금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73살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이번에도 버텨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아들 성우의 생일이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생일 축하 전화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나? 당연히 선물할 돈은 없었죠.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성우가 받을까요? 요즘 바쁘다고 전화를 잘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생일인데 축하는 해줘야죠.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성우야. 아,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뚝뚝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 같았죠. 이틀 후가 너 생일이잖아.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아, 네, 고맙습니다. 짧게 대답을 하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생일날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엄마가 밥 한 끼 사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엄마, 저 바빠요. 생일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얼굴이라도 보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엄마를 만나는 게 그렇게 싫은가 싶었죠. 아니면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 부담스러운 걸까요? 이틀 후, 아들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한테 연락은 아직까지 없었죠. 그래도 아들 생일인데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라도 사서 가져다 줘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6만 원.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아들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야죠. 저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고 괜찮은 옷을 골라 입었죠.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집 근처 빵집으로 갔습니다. 쇼윈도에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쁘고 맛있어 보였죠. 자연스럽게 가격표에 눈이 먼저 갔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2만 원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들 생일은 1년에 한 번뿐이니까요. 이거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점원이 케이크를 포장해 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 지갑이 텅 비었어요. 이제 남은 돈은 4만 원입니다. 한숨이 나왔죠. 이 돈으로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어요. 하지만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오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거예요. 성우가 어렸을 때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줬던 기억이 났죠. 그때는 이렇게 돈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탈까 했지만 돈을 아끼려고 걸어가기로 했어요. 30분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좋아할까?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케이크를 보고 기뻐할까? 오랜만에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성호는 잘 살고 있더군요. 저와는 다르게요.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호와 연주였어요. 둘이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성호야. 제가 부르니 성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엄마가 여기를 왜 왔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생일이잖아. 축하해주러 왔지. 케이크도 사왔어. 저는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연주가 케이크를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연주야,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옆에 있던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크는 고맙긴 한데요. 저희 지금 밖에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 그럼 엄마도 같이 가서 밥 먹을까? 제가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는 거니까 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쪽을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깔깔거리더군요. 이상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지금 돈 없어서 저희에게 밥 사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연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해?
하지만 연주는 계속 웃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깔깔거렸어요. 연주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어머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이라고요. 저한테는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었죠. 연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설마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겠어요? 또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분명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성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데도 말리지 않았죠. 그냥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호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저희 바빠요. 먼저 갈게요. 변명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기 싫다는 뜻이죠.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더군요. 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는 고맙게 받을게요. 그리곤 연주가 제 손에서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고 아들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차올랐어요.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겠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상처 주는지 며느리는 알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버스를 탈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로 했죠. 30분을 걸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쓸쓸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것도 서러운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서러웠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돈 없는 늙은이라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거든요.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통장에는 40,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사느라 20,000원을 썼으니까요. 아들 생일 축하해준 대가가 이거예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남은 건 40,000원뿐이죠. 저는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혼자 있으니까 소리내면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온 힘을 다했어요. 밤새워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보내느라 고생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연주의 비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겠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정말로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되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운 채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연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라면 2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고민됐죠. 40,000원으로 장을 봐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막막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에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죠.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이 짐처럼 느껴졌어요. 관리비도 내야 하고, 난방비도 들고, 수리할 곳도 많고. 돈은 없는데 집은 계속 돈을 먹어치우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어떨까요? 집을 팔면 당장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죠. 생활비도 넉넉해질 겁니다. 이깟집이 뭐가 중요해. 혼잣말을 했어요. 집보다 당장 제 생활이 더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굶으면서 거지 취급받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근처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중개인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 거기요. 잘 아는 동네죠. 중개인이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봤어요. 어르신, 지금 이 집 파시려고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파시면 안 돼요. 갑자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여기 곧 지하철 들어와요. 그리고 백화점도 생긴다고 얼마 전에 공지 올라왔어요. 이미 개발 확정까지 됐어요. 중개인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지금 팔면 손해예요. 몇 년만 기다리면 집값이 지금보다 3배는 더 받을 거예요. 최소 3배요. 중개인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3배라고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당장 오늘도 먹을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 팔고 싶어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그럼 대출을 알아보세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대출이요? 네. 많이는 아니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저는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당장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해요. 제가 기초연금으로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어르신, 정말 급하세요? 네, 급해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집 시세를 알아볼게요. 근데 정말 조금만 참으시면 좋을 텐데. 아깝네요. 중개인의 말을 들으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3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 집을 팔면 당장은 돈이 생기지만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개인이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근데 진짜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배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돈이 있으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몇 년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당장 이번 달을 4만 원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문득 조금만 더 버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개인 말대로 몇 년만 기다리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택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라면이나 누룽지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노선은 주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저희 동네 지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집값이 오르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누구지 싶었죠.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밖에는 성우와 연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지난번에 저를 그렇게 대하고 나서 갑자기 왜 찾아왔나 싶었죠. 성우야. 갑자기 왜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죠. 연주도 웃으면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쌀이랑 고기 사왔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쌀 10kg, 고기,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거 사온 적이 없는데 말이죠. 들어와.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성우와 연주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러지 싶었죠. 며칠 전만 해도 무시하더니 오늘은 쌀이랑 고기까지 사다 주다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뭐. 엄마, 평소에 밥은 잘 드세요? 그냥 잘 먹고 살아. 옆에 앉아있던 연주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앞으로 저희가 생활비도 매달 드릴게요. 갑자기 생활비를 준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성우야, 연주야, 너네 갑자기 왜 그래? 성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던지요. 앞으로 효도해야죠. 효도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효도한 적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효도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연주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 집은 전세 아니고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그 질문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집 때문이구나. 얘네들이 집 때문에 갑자기 잘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연주야,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 내 명의야.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집 잘 지키세요.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갑자기 왜? 이 동네 곧 개발된대요.
지하철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생긴대요. 그럼 집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성우가 거들었죠. 엄마, 절대 지금 팔면 안 돼요. 몇 년만 기다리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더니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부동산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잘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자기들이 받으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와 연주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금방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허탈했어요. 거실에 놓인 쌀과 고기를 봤습니다. 이것들도 결국 미끼였던 거죠. 저를 달래려고 준 거예요. 집을 팔지 말고 지키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절 사랑해서, 걱정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집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어요. 생활비를 조금씩 주면서 저를 챙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아들과 며느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당장 집 팔고 싶어서요. 아, 네 어르신. 정말 지금 파시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중개인이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팔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다행히 집은 빨리 팔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가격은 4억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당장 쓸 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알면 틀림없이 말릴 테니까요. 그래서 조용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집이 팔리고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제외해도 3억이 넘는 돈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큰 돈이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좋겠더군요. 시골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시골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고 했죠. 거기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부동산에 좋은 집이 하나 나왔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어요. 8천만 원에 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사 당일, 저는 이삿짐을 싸서 트럭에 실었어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죠.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시골에 도착하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했어요. 새 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새 집은 아담했어요. 마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자유로워진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산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언젠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을 판 건 잘한 결정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키고 살 수는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남의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시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또래 할머니들이 많았죠. 다들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었죠. 도시에서는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는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죠. 밥도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면만 먹던 날들은 이제 끝났죠.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한편 그 시각, 성우와 연주는 사과와 귤을 잔뜩 사서 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보, 이번에도 생활비 드린다고 하자. 그래야지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려야 나중에 집값 받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제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죠.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안 나오지? 어머니, 어디 외출하셨나? 성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로요. 신호음이 울렸죠. 저는 그 시간에 시골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아들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성우야, 엄마 지금 시골에 있어. 네. 갑자기 시골이요? 응. 이사 왔어. 이사요? 언제요? 성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말도 안 하시고 이사하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사하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성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 집은요? 당연히 팔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어. 내 집이잖아. 왜요? 제가 절대 지금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우가 흥분을 했는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거기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갈게요. 성우야, 여기가 어디라고 너가 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있는 주소를 알려줄 필요는 없었죠. 그때 성우와 연주는 비어있는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와 귤이 무겁게 느껴졌죠. 여보, 정말 집 팔았대. 우리 어떡해. 연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개인한테 주소를 말하면서 사실인지 확인했죠. 사장님, 이 주소 정말 팔린 거 맞아요? 네, 며칠 전에 계약했어요. 그럼 여기 살던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성우와 연주는 제 지인들한테까지 수소문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지만 결국 제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성우와 연주가 서 있었어요. 여기를 너희가 어떻게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찾았죠. 저희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연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집은 왜 팔았어요?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역시나 집 얘기였습니다. 제 안부는 관심 없고 집만 생각했죠. 저는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내 집이어서 내가 마음대로 했어. 제가 말하니까 성우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섰습니다. 엄마, 그럼 그 집 아버지가 남긴 집이니까 집 팔고 받은 돈 저랑 반 나눠요. 저 아버지 아들이니까 저도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돈을 나누자고요. 아들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니요. 네 아버지가 내 명의로 집을 남긴 거야. 법적으로도 내 거고. 너한테 줄 돈 없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야, 아들이면 뭐해? 지금까지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성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옆에 있던 연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죠.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생활비도 드리려고 하고 쌀이랑 고기도 사다 드렸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연주야, 생활비. 너네 그거 다 집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집값 오르면 다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그만 가. 나 바빠.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성우가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가라고 했어. 성우는 결국 손을 놨습니다. 저는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았어요. 문 틈으로 보니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요.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 성우와 연주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성우와 연주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죠.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처음엔 조금 허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완전히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죠. 이웃 할머니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박하고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죠. 점심때가 되니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찌개를 끓였어요. 옛날 생각이 났죠. 젊었을 때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밥을 해먹던 기억이요. 밥상을 차려서 둘러앉았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어느 때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자 씨, 여기 살기 좋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안 와요. 돈밖에 모르는 자식들은 필요 없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부모를 돈으로만 보죠.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동네 소식. 하지만 즐거웠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식보다는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친구가 진짜 가족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행복이더군요. 오후가 되니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이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통장에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도 없습니다. 집 문제로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정말 자유로워요. 저녁이 되니 별이 떴습니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잘 왔구나. 여기로 오길 잘했구나. 이제는 제 행복과 건강을 지키며 살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밥 먹고 산책하고 차 마시는 이런 소박한 일상이 제일 좋아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별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정말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